한국 정부도 국채 발행량을 올해 120조 원에서 내년에는 150조 원으로 늘려잡고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채권 공급이 늘어나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 증시에 전반적인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 저금리에 이미 길들여진 소비자나 한계 기업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증시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채권 공급이 늘어나지만 그 이상의 채권 매수세가 대기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채권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은퇴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균형 재정을 위해 채권 공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시장의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채권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많은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동안 채권을 사지 못했던 누적 매수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2022년 IFRS 17이 적용되면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시가평가해야 하고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시켜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장기 채권을 더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민망할 정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채권 투자 수익은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미 이자 수익은 극도로 낮아져 있으므로 그동안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채권 매수 프로그램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곧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최근 채권 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급에 의한 금리 상승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나 한계 기업이 타격을 입으며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요. 만일 민간에서 채권을 안 산다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라도 살 것입니다. 즉 정부가 투자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채권을 사들일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스테럴라이즈 하는 것이죠. 결국 화폐 공급량이 늘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만큼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돈을 어디엔가 투자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투자 대상의 가치가 안정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정적인 수요나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대표적인 경우로 컴캐스트, 디즈니 등 미국의 콘텐츠 업체들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국방주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